주인공은 미자라는 할머니고 중학생인 손자 종욱이와 함께 살아갑니다. 중풍에 걸린 강노인을 간병하면서 얻는 돈이 유일한 수입인데요. 그렇지만 그녀는 꽃장식의 의상부터 화사한 모자까지 누구보다 꾸미는 걸 좋아하고 호기심도 많은 인물입니다. 노래방 벽에 걸린 르누아르의 소녀 그림은 이런 아이 같은 모습을 코멘트하는 것 같은데요.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동네 문화원에서 시쓰기 수업을 신청하며 난생 처음으로 시를 쓰게 됩니다. 시상을 찾기 위해 그동안 무심히 지나친 일상을 주시하고 아름다움을 찾으려 하는 미자. 지금까지 봐왔던 모든 것들이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새롭게 느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손자가 또래 여학생 희진을 성폭행했으며 피해자가 결국 자살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 그랬어? 왜 그랬어? 가해자의 학부모들과 합의금을 모으기로 하지만 500만 원이란 큰 돈을 만들 방법은 없고 시를 쓰고 싶은데 치매 진단을 받아 기억력은 점점 쇠퇴해져 갑니다. 환자분은 지금 알츠하이머 병이세요. 그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미자 할머니가 그려내는 시와 아름다움, 그리고 윤리에 대한 이야기, 영화 시입니다. 이 영화의 감독인 이창동은 이번에 개봉하는 영화 버닝의 감독입니다. 그의 영화가 갖는 특징은 사회에서 억눌리고 소외된 인물들이 등장하며 그들이 처한 현실과 그에 대응하는 인간의 내면을 세밀하게 묘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감독으로서 이러한 상황이 아무리 끔찍하더라도 절대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현실 속에 내포된 가치들을 스크린으로 끌어들이는 리얼리즘을 추구합니다. 현실 그대로를 보여주고 현실 그대로이지만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을 관객이 느끼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5번째 영화인 시는 2010년에 개봉하여 다양한 상을 휩쓸었고 칸 영화제에서도 각본상을 수상하여 그 작품성을 널리 인정받은 영화입니다. 감독은 예전 밀양 성폭행 사건에서 영화의 큰 틀을 가져왔고 캐스팅을 하기 전부터 주인공을 윤정희 배우라고 생각하며 시나리오를 썼다고 합니다. 제 남편은 저거 좀 비슷한 점이 많대요. 특히 그는 이 영화의 상업적 가치를 기대하지 않고서 그러니까 흥행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미리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상업적으로 망할 게 뻔하니까 또 아마도 영화를 만들지도 못할지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가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말하고자 했던 이야기에는 과연 어떤 의미가 숨어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보는 거예요. 미자가 시 강좌에 참석했을 때 강사는 시를 쓰기 위해 잘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알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관심을 갖고 보는 게 잘 보는 것이며 시를 쓴다는 것은 이렇게 잘 보았을 때 보이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미자는 대상을 이해하고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녀는 처음에 사과, 나무, 꽃, 살구 등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을 자연 속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이렇듯 미자는 처음엔 외면의 아름다움만을 봅니다. 하지만 영화는 이러한 외면뿐 아니라 동시에 내면을 봐야 한다고 계속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미자가 병원에서 동백꽃 이야기를 하자 어머, 동백꽃이네. 제가 동백꽃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저거 좋아해요. 의사는 저건 그냥 조화라고 얘기합니다. 미자가 샤워할 때 강노인은 바깥에서 이 소리를 몰래 엿듣는데 그 안에서 미자는 희진의 죽음을 통감하며 흐느껴 울던 중이었습니다. 또한 미자가 희진의 어머니를 찾아갔을 때 거기서 만난 사람에게 살구의 느낌을 얘기합니다. 아까 살구가 땅에 떨어진 걸 보고 참 간절하다고 생각했어요. 지 몸을 땅에 던져서 지 몸을 맞게 해주고 밟히게 해서 다음 생을 준비하잖아요. 그러나 대화 상대가 다름 아닌 피해자 어머니였다는 사실을 안 미자는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납니다. 딸을 잃은 고통에도 삶을 지속하던 사람에게 한낱 살구의 아름다움을 얘기했던 부끄러움 때문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장면들은 영화에서 중시하는 아름다움의 관점을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시란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을 찾는 그런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방법에 관한 거니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하는 것이 저한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영화에서. 결정적으로 영화 중간 수강생들이 내 인생의 아름다웠던 순간을 말하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아름다웠던 순간은 어머니 대신 자신을 기른 할머니에게 노래를 불러줬던 이야기, 극심한 고통을 인내하고 결국 출산에 성공한 이야기, 반지하에서 20년 살다 임대 아파트로 이사한 이야기, 아플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지만 행복하다는 이야기,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의 이야기 등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름다운 기억은 모두 그늘이 함께 드리워져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한순간이 떠올라요. 아마도 내 머릿속에 있는 맨 처음 기억일 것 같아요. 미자도 어렸을 적 자신과 놀아줬던 언니를 떠올리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애처롭게 눈물을 흘립니다. 미사야, 이리 와. 빨리 와, 미사야. 미자는 결국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만 보고는 시를 쓸 수 없으며 대상의 내면으로 들어가야 함을 깨닫습니다. 그 대상은 미자의 마음을 계속 부여잡던 존재, 바로 죽은 희진이 됩니다. 희진을 이해하기 위해 성당에서 희진의 사진을 가져옵니다. 희진이 성폭행 당했던 실험실을 찾아가 보기도 하고 희진이 자살했던 강가에 가보기도 하고 비를 맞아보기도 하지만 죽은 희진을 헤아리기는 도무지 어려워 보입니다. 펼친 노트엔 그저 빗방울만 떨어지는데요. 바로 다음 장면에서 미자는 자신을 추행하려 했던 강노인을 찾아가 약을 먹입니다. 그리고 그와 관계를 하게 되는데 이 역시 희진의 처지를 이해하려는 맥락일 것입니다. 삶의 더러움, 추함, 고통 이런 것을 경험하고 난 뒤에 그걸 통과한 뒤에 그리고 결국에는 타인 다른 사람의 고통까지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인 뒤에야 시를 쓰게 된다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죠. 환자분은 지금 알츠하이머 병이세요. 흔히 치매라고 얘기하죠. 영화 초반 미자는 알츠하이머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알츠하이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치매인데요. 기억이 사라지는 병입니다. 처음에는 단어가 하나 둘 생각나지 않다가 나중엔 문장을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인지 구조 자체를 잊어버리는 병입니다. 미자는 이런 상황에서 시를 쓰려고 하는 인물입니다. 즉, 시를 쓸 수 없는 상황에서 시를 쓰려는 인물입니다. 요즘같이 시가 죽어가는 시대에 여러분들처럼 시를 사랑하는 분들이 있다는 게 참으로 고맙고 행복합니다. 한편 더 이상 시를 쓰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름 아닌 시인들입니다. 시인들은 이제 시인은 다 죽었다며 호소합니다. 이제 세상이 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더 이상 시가 필요하지 않는 세상이라며 시를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시 같은 건 죽어도 싸. 그들은 이 세상이 시를 쓸 수 없는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미자는 시를 쓸 수 없는 상황에서, 시를 쓸 수 없는 세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를 쓰려는 인물입니다. 미자는 강노인에게 찾아가 500만 원을 요구합니다. 강노인은 처음에 거절하지만 이전에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결국 500만 원을 내어줍니다. 미자는 이 돈을 학부모에게 건넵니다. 그들은 이제 위자료는 해결했으며 학교, 언론과의 얘기도 끝났으니 사실상 모든 일이 마무리됐다고 얘기합니다. 학교하고 얘기를 끝냈고 언론 쪽도 막았고 피해자 가족하고도 합의를 했으니까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를 들은 미자는 그 자리를 뜨고 손자를 찾아갑니다. 손자가 평소 좋아하던 피자를 사주고 손발톱을 깎아주며 깨끗이 씻깁니다. 그리고 그날 밤 미자와 배드민턴을 치던 손자는 경찰에게 끌려갑니다. 길게 이어지는 시선의 교환을 통해 손자를 고발한 사람이 다름 아닌 미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미자는 이 사건이 돈을 전달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며 가해자의 책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선 담담하게 행동이 이행될 뿐입니다. 죽은 소녀의 고통을 자기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그녀의 운명을 자기 운명으로 받아들이야 시를 한 편을 쓰게 되는 거죠. 시가 죽어가는 시대에 시의 의미를 질문하는 것을 통해 감독은 영화가 죽어가는 시대에 영화를 만든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질문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시가 죽어가는 시대에 시를 쓴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묻고 싶다. 그러니까
시가 죽어가는 시대에 시에 대한 의미를 질문하는 것이 나에게는 영화가 죽어가는 시대에 영화를 만든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질문하고 싶었죠. 같은 의미로. 아마도 아바타 같은 영화는 계속 더 힘이 강해지겠지만 어떤 영화들 내가 만들고 싶고 보고 싶어하는 영화는 수명이 별로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는 단순히 상업 영화의 배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균형과 다양함을 추구해야 할 영화계가 상업성만을 쫓아 타성에 젖어버렸고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그로 인해 잊혀져가는 영화적 가치들과 죽어가는 영화들에 대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영화는 사실 맨 처음에 미자가 아닌 죽은 희진을 보여주면서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놀고 있는 강가 저편에서 소녀의 시체가 떠내려옵니다. 그 시체에 좀 더 접근한 뒤 영화의 제목 시가 새겨집니다. 저는 이 오프닝이 영화의 중심 주제를 한 화면으로 나타낸다는 점에서 굉장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시의 죽음, 즉 시가 죽어가는 시대를 나타낸 것입니다. 물론 앞서 살펴봤듯 시의 죽음을 은유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근본적인 가치들의 상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죽음과 시, 즉 죽은 사람에 대해 시를 쓴다는 것, 그것은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억울하지만 호소할 길이 없는 피해자, 자신의 죄를 애써 외면하는 가해자, 잘잘못을 떠나 그냥 편하게 사건을 덮어버리는 주변 사람들. 죄에 대해 돈을 지불하는 걸 부정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느껴야 할 양심이 지불되는 돈과 양립하기엔 이미 너무 작아져 버리지 않았나요? 어쩌면 양심이 죽어가는 시대일지도 모릅니다. 미자는 그런 상황에서 시를 씁니다. 단순히 머리로 떠올리면서 쓰지 않고 체험하고 부딪히며 타인의 고통을 이해합니다. 그렇게 이 영화는 감독의 자기 다짐으로도 읽힙니다. 타인의 고통에 눈 돌리지 않고 그들을 소비하지 않으며 관객이 타인의 입장에 서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는 다시 현실을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영화는 미자가 희진을 생각하며 쓴 시 아네스의 노래로 마무리됩니다. 전반부는 미자가, 후반부는 희진이 낭독함으로써 둘의 동화를 보여주면서 끝납니다. 마지막 희진의 표정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읽으셨나요?